원자의 표시와 동위원소라고 해서 동위원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적 있어? 이라고 하는데 위치가 같은 거지? 어디에서의 위치가 같냐면 주기율표에서 같은 위치에 올려놓는 아이들을 말해요. 그렇게 된다는 거는 같은 원소로 포함이 되는 건데 같은 원소인데 걔네들의 원자 번호가 같은 아이들인데 원자 번호는 같지만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구별해 둘 거 아니야? 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활동하기 자료 해석에 보니까 왼쪽에 우리 몸에서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는 3개의 원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일 많은 것은 산소, 그 다음에 탄소, 수소 이런 순서예요. 여하튼 거기에 있는 3가지 원소들을 이렇게 따로 빼서 언급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들은 대부분의 원소가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어.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가 같아서 번호를 똑같이 우리 쓰고 걔네 번호가 같으니까 원소기호도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중성자 숫자가 달라서 질량이 다른 아이들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수소랑 산소랑 탄소의 동위원소 2가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너희 이거 기억나지? 양성자는 프로톤이라 P라고 쓴다고 한 적 있었지? 중성자는 뉴트론이라 N이라고 표시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자의 모형을 그런 걸 이용해서 핵을 표시하고 있었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 다시 1, 1번이라고 이름 붙인 아이는 이 핵 안에 양성자 하나밖에 없는데 2번이라고 이름 붙인 아이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하나 존재하는 이런 아이들. 중성자 숫자의 차이가 생기는 아이들이야. 우리가 이걸 원소기호로 나타내 줄 때 수소는 H잖아. 이게 몇 번이야? 1번이지? 그리고 질량수,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의 합이 1이에요. 왼쪽 위에다가 숫자 2개를 쓰는데 아래쪽에는 먼저 번호를 쓸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가 하나 존재하잖아. 질량수가 2가 되겠지. 그래서 왼쪽에 써지는 숫자 중에 이 아래쪽에 쓰는 숫자가 뭐가 돼요? 원자의 번호가 되겠지. 위쪽에 쓰는 숫자는 질량수라고 말하는데 원자에서 질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입자 2가지 입자의 개수의 총합이야. 2가지 입자는 양성자와 중성자. 그래서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의 개수를 왼쪽 위에다 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별해 주는 거야. 이 2가지를 다 H라고 쓰는 이유는 뭐가 같기 때문이야? 원자 번호, 양성자 수가 같기 때문에 같은 원소를 취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면 돼. 얘네들은 원자 번호가 같고 양성자 수가 같고 전자 수가 같고 원자과 전자 수가 같잖아. 그래서 화학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원자과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2개가 하는 화학적인 반응, 일반적인 반응이나 만들어내는 물질의 종류가 거의 같아. 차이는 질량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질량과 관련된 차이, 그런 성질의 차이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고 그 옆에 이제 탄소가 나오잖아. 탄소도 똑같이 표시해 볼 수 있겠지. 탄소는 원소기호를 C라고 쓸 거야. 그럼 질량수 12짜리 탄소는 보니까 양성자가 6개 있으니까 6번, 중성자 6개니까 질량수는 12가 되는 거고 질량수 13짜리는 양성자 똑같이 6개니까 6번인데 중성자 7개 있어서 질량수가 13. 이렇게 질량수 1 차이 나요. 질량의 차이 때문에 또 약간 무게의 차이, 질량 차이만 나타나고 그거랑 관련된 성질들의 차이만 나타나는 거고 실제로 반응은 비슷하게 하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 산소도 똑같이 표시할 수 있겠지. 산소 얘는 8번인데 양성자 6개, 양성자 8개, 중성자 8개는 16짜리 질량수를 가지는 게 일반적인 아이고 얘처럼 양성자 8개인데 중성자가 10개 있는 요런 아이가 더 무거운 질량수 18짜리 좀 무거운 아이다. 질량수의 차이가 있다. 이런 거 기억해 두면 돼요. 거의 모든 원자들이 이런 중성자의 차이, 중성자수의 차이를 가지는 질량수가 다른 그런 원소들을 가지고 동위원소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량 이런 거 얘기할 때 한 종류만 가지고 따지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 평균값 이용해서 평균 원자량을 사용한다. 대부분의 원소들은 한 가지 종류가 몰빵으로 많기 때문에 결국 평균을 구하면 한쪽의 값으로 치우치게 되기는 해. 그러나 아닌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원자량의 소수점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 밑에 표 채우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채워봅시다. 이 그림을 보고 각 원자를 구성한 입자의 개수. 자, 수소는 양성자는 무조건 하나지? 1번. 양성자가 하나면 당연히 전자도 하나인데 얘네들 중성자 수의 차이가 있어요. 이 다시 1로 나온 거 질량수를 말하는 거니까 질량수가 1이라는 건 중성자가 없다는 거고 질량수가 2라는 건 중성자가 하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탄소도 6번이기 때문에 양성자 6개, 전자 6개. 요거는 똑같아. 그런데 질량수 12짜리는 중성자도 6개지만 질량수가 13이면 중성자가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질량 차이가 난다.
산소도 마찬가지. 8번이고 양성자 8개, 전자 8개. 요거는 똑같은데 질량수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중성자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받으면 되겠지. 표 채우는 건 어렵지 않아. 2번에 수소, 탄소, 산소 원자 이 각각의 원자들 우리가 다른 종류의 원자는 어떻게 구별해? 무슨 숫자의 차이로 걔네들을 구별하는 거야? 양성자수의 차이로 구별하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수소, 탄소, 산소 원자 이렇게 각각을 3개를 따로따로 구별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양성자수의 차이, 다시 말해 원자 번호의 차이로 각각의 원소를 구별해 줄 수 있어. 그런데 같은 양성자수를 가져도 중성자수가 다른 아이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 등장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양성자의 질량을 1이라고 하면 양성자의 질량하고 이게 원자를 구성한 입자들의 질량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 양성자와 중성자는 실제 질량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너무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걔네들의 상대값은 그냥 같은 거 취급한다 그랬지. 그래서 양성자의 질량을 1이라고 하면 중성자의 질량도 1로 잡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 원자 여기 있는 6개의 원자들의 질량, 다시 말해 질량수는 1, 2, 12, 13, 16, 18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양성자와 중성자는 실제 질량에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거의 같다고 봐도 된다. 이거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밑에 수소 1, 2, 탄소 12, 13, 산소 16, 18 원자에서 각 구성입자의 수를 비교하면 어떤 공통점이 있어? 수소 1, 2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은데 무슨 수가 달라요? 중성자수가 다르지? 이 동위원소들은 모두 다 양성자수와 전자수는 같은데 중성자수의 차이만 있어요. 그건 뭐 알아두면 될 거고 밑에 설명으로 다 나와 있지?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는 양성자수가 다른데 같은 종류로 구별되는 원자들 중에도 입자의 숫자가 다른 아이들이 있다. 그래서 일단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수는 번호라고 우리가 정해주고 그리고 그 중에 질량을 나타내는 입자의 총수를 질량수라고 하는데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합한 개수를 질량수라고 한다. 질량수가 분명히 같은 번호, 원자 번호가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아이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왼쪽에 그냥 빈칸 한번 채워볼까? 원자 속의 양성자수는 뭐라고 불러요? 원자 번호라고 부르고 한 원자의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을 질량수라고 부르지. 이렇게 부른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이거 뭐 1학년 과학에서도 비슷하게 살짝 등장했었던 것 같고 너희들이 아예 모르는 내용은 아니라. 그리고 이거 원소기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왼쪽에 써있는 2개의 숫자, 우리가 원소기호를 쓰면 왼쪽에 숫자 2개를 쓸 수가 있어. 아래쪽에 있는 숫자가 원자 번호가 되는 거고 왼쪽 위에 있는 숫자가 질량수가 된다. 근데 이거 말고 너희들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산소다 원소기호를 하나 주면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위치가 4개가 있어요. 왼쪽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도 있어. 이 왼쪽의 아래는 원자 번호, 위는 질량수였잖아. 그럼 오른쪽 아래에는 뭐를 쓸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지. 이렇게 쓴다는 건 얘네가 분자가 되었을 때 몇 개의 원자가 결합했는지 우리가 오른쪽 아래에다 표시해서 알려줄 수 있지.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쓰여지게 되는 건 어떤 거야? 걔가 이온이 됐을 때 전하량 이런 것들을 오른쪽 위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원소기호 하나에 각각 위치에 포함되는 숫자들의 의미를 좀 그냥 그리고 그래서 같은 종류의 원자로도 원자핵 속에 중성자수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래 중성자수가 다른 아이들은 원자 번호가 같은데 중성자수가 다르다는 건 단지 질량만의 차이가 있다 인 거고 그런 아이들을 동위원소라고 부른다. 동위원소 주기율표에 같은 위치에 배치를 해요. 그래서 동일한 원소기호와 동일한 번호를 사용하지만 질량 차이가 생긴다라는 걸 기억해 두면 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 동위원소는 일단 전자수, 양성자수가 같으니까 비슷한 화학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적 성질이 같다라고 말해 그걸. 그런데 질량이 다르잖아. 질량하고 연결돼서 바뀔 수 있는 성질들이 있어. 그 질량이 바뀌면서 달라지면서 바뀌는 성질들 중에 대표적으로 녹는 점, 끓는 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물리적 성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물리적 성질은 달라질 수 있다. 동위원소 얘기가 나올 때 항상 수소 얘기가 나와요. 이거 이유가 뭐냐면 우주가 처음 생길 때부터 있었던 원소인 뭐 그런 중요한 입장도 있지만 이런 거야. 기본적인 수소는 양성자 하나밖에 없어. 핵에. 그 질량이 1이잖아. 그런데 걔가 가지는 동위원소는 중성자 1개 가진 애와 중성자 2개 가진 애가 있잖아. 중성자 하나 가지는 애의 질량이 2가 되고 중성자를 2개 가지는 애의 질량이 3이 되면서
기본적인 아이의 질량의 2배, 3배가 되는 이런 이상한 형태의 질량을 가진단 말이야. 예를 들어 아까 나왔던 탄소 같은 경우에는 질량수 12짜리나 13짜리잖아. 12랑 13이 2배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가 하나, 두 개 늘었을 뿐인데 질량 자체가 아예 2배, 3배가 되기 때문에 약간 특별 케이스 취급을 좀 해주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수소가 질량수 1짜리는 그냥 수소라고 하는데 질량수 2짜리는 중수소, 무거운 수소라고 부르고 드티륨이라고 해서 D로 표현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리고 삼중수소, 질량수 3짜리는 3배 무겁잖아. 트리튬이라고 해서 T로 표현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어. 매번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들도 있고, 한 가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물이라고 하면 H2O라고 쓸 건데, 자, 물을 H2O라고 쓰고 분자량이 어떻게 돼? 라고 내가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그냥 분자량을 구하라고 하면 얘네들의 원자량을 합할 거잖아. 근데 그때 원자량은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평균 원자량을 써요. 물론 평균 원자량이 우리가 아는 그 원자량과 거의 값이 같아. 그래서 이 물의 분자량은 1 곱하기 2 더하기 16이 될 거니까 18의 분자량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고, 얘가 1몰 있으면 18g이야 라고 내가 말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물을 만들었는데 이런 애로 물을 만들었어. 질량수 2짜리 수소를 이용해서 물을 만들어. 그러면 얘의 분자량을 이렇게 딱 집어서 이런 애를 물어보잖아? 내가 질량수 2짜리를 사용했어 라고 말하면 그냥 걔의 상대적 질량은 2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분자량을 얘 이렇게 질량수 2짜리 수소를 넣고서 물을 만들었다. 걔의 분자량은 수소의 상대적 질량을 1로 잡지 못하고 2로 잡아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얼마야? 20이지? 그럼 얘는 1몰이 있으면 20g이잖아.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물보다 무거운 물이 되는 거지. 중수라고 말해요. 무거운 물. 너희들 물과 얼음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물이 얼음이 되면 걔가 결정을 형성할 때 공간을 확보해서 부피가 커지면서 밀도가 작아져. 그래서 너희들 얼음물 마시면 얼음이 어떻게 돼 있어? 물 위에 떠 있잖아. 위쪽에 있어. 그런데 내가 이런 그냥 분자량 18짜리 물에다가 이 중수로 만들어서 분자량 20짜리 얼음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원래 물이 얼음이 되면 밀도가 작아지는 건 맞지만 얘는 무겁잖아. 그러니까 밀도가 작아지긴 하지만 18의 분자량을 가지는 물보다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얼음을 일반 물에다 넣으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그 오른쪽에 그림 사진 나와 있어요.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는 물과 얼음은 몇 번이야? 2번이잖아. 그런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때? 얼음이 가라앉아 있지? 물에다가 이 중수로 만든 얼음을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그냥 중수가 얼음이 되면 물론 원래 밀도보다 밀도가 작아지긴 하겠지만 보통의 물보다는 밀도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라앉게 돼요. 그래서 여기 어떤 얼음을 넣은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중수를 얼린 거는 1번이 되겠지. 이렇게 되기도 한다. 이런 애들이 있구나 정도 알아두면 되네. 자, 확인하기 보세요. 다음 원자들의 원자 번호와 질량수를 표시하여 나타내보자. 나타냅시다. 자, 양성자수, 중성자수가 나와 있으니까 질량수만 먼저 구해보면 리튬은 양성자 3개, 중성자 4개니까 질량수가 7. 질소는 양성자, 중성자가 모두 7개씩이니까 질량수가 14. 구리는 29와 34니까 얼마냐? 63. 은은 47과 60이니까 109.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원자를 표시해보자. 리튬의 원소기호의 왼쪽에 숫자 쓸 거예요. 아래에다가는 원자 번호니까 양성자수, 위에다가는 질량수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 다음에 질소 똑같아. 아래에다가는 양성자수, 위에다가는 질량수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구리는 아래에다가 양성자수, 원자 번호, 질량수 63이고 은은 아래에 47, 위에 109 이렇게 표시하겠지. 이거는 뭐 여기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닌 얘기긴 하지만 저는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원소의 생성 이런 거 왜 별의 내부에서 생긴다, 별의 핵에서 뭐 핵융합을 통해 생긴다 이런 거 배웠잖아.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뭐야? 철이야. 철 몇 번인지 혹시 알아? 철 26번이야.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거보다 무거운 아이들은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지잖아. 별의 내부의 핵융합으로 만들어질 수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양성자들이 결합해서 핵을 만드는데 양성자는 플러스잖아. 같은 전기를 띠는 애들이 모여있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야. 반발력이 커져. 그래서 그거를 반발력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 말하자면 중성자 같은 건데
대부분의 원소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양성자수랑 중성자수가 거의 같거나 아주 조금만 차이가 나거든. 그런데 그게 핵이 안정한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해도 괜찮아요. 철까지는 가능한데 철보다 무거워지면 양성자가 너무 많아서 핵이 안정적으로 구성될 수가 없어. 그래서 중성자가 훨씬 많이 필요해요. 1.5배 정도. 그래서 이 철 이후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양성자수에 비해서 중성자수가 훨씬 많아지는 이런 패턴을 보여.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구리나 은 같은 애들은 한두 개 차이가 아니잖아. 꽤나 많이 점점점 많이 차이가 나고 있지. 중성자가 점점 많이 필요하다. 핵의 안정도를 위해서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아이오딘의 질량수가 아이오딘 원자 번호가 53번이야. 질량수가 127이고 동위원소가 131짜리가 있다 해서 뭐 갑상샘 암을 치료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하라는 거야. 이거 개수 따져봅시다.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 이거 몇 번이라고? 둘 다 53번이니까 둘 다 양성자는 53개 있겠지. 그리고 양성자수와 전자수는 같아요. 그럼 중성자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가 질량수니까 질량수에서 양성자수 빼면 되겠지. 질량수 127짜리는 거기서 53 뺀 만큼 중성자가 있어요. 몇이야? 70, 74. 그 다음에 질량수 131짜리는 거기서 53 뺀 만큼일 테니까 78? 뭐 이렇게 되겠네. 그렇다. 아이오딘이 함유된 미역국 그림이 있네. 평균 원자량 이것도 다 한 거야. 평균 원자량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그걸 원자량으로 사용할 거지. 왜냐하면 동위 원소들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종류의 원소의 단순히 질량만 차이 나는 것들을 다 고려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탄소의 동위 원소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질량은 뭐 이런데 원자량은 이런 원자량을 가지는 애는 없다. 탄소의 원자량 왜 이렇게 표시하냐? 뭐 이렇게 나와 있어. 뭘 고려하는 거야?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한 평균값을 우리가 걔 원자량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밑에 그냥 설명 나와 있어. 즉, 각 동위원소의 자연 존재 비율을 고려하여서 평균값을 구해요. 평균 원자량을 구하고 그거를 우리가 그냥 원자량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사용한다. 기억해두면 되겠지. 뭘 그냥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존재하느냐 고려해서 평균을 구한다는 거야. 그래서 비율을 알아야 평균 원자량을 구할 수 있어요. 왼쪽에 물음표에 원소의 원자량은 무엇의 존재 비율을 고려해? 동위원소의 자연 존재 비율을 고려한 평균 원자량으로 나타낸다. 이거 알아두고 그래서 탄소의 동위원소는 여기 보니까 뭐 몇 가지가 있어. 실제로 14짜리도 있어. 그래서 원래는 다 그거 넣어서 계산하는 게 맞아요. 여기 책에서 그냥 예시로 나타낼 때 14를 지금 제꼈지? 너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12, 13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했다. 그랬더니 딱 12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13짜리가 조금 어느 정도 존재하니까 12.011 평균값이 나온다. 그럼 우리는 이걸 결국 반올림하면 그냥 몇으로 보통 쓰게 돼? 12로 그냥 쓰게 되지. 그래서 너무 한 가지가 많으면 그 값이 거의 평균값과 같아져요.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확인하기 하고 한 가지만 더 해보면 되겠다. 자, 이거 전에 한번 풀었었던 것 같아. 염소의 동위원소의 자연 존재비를 나타낸 거예요. 염소는 35의 질량수와 37의 질량수예요. 보통 동위원소의 원자량은 질량수랑 거의 흡사해. 아주 미미하게 차이 나기도 해요. 아까 위에 보니까 질량수 13짜리 탄소는 13.003이라고 했잖아. 딱 떨어지는 막 이런 거는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거의 그 질량수와 같다고 봐도 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35의 원자량을 가진 애와 37의 원자량을 가진 애가 있는데 존재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대략 75% 대략 25%로 할게요. 사실 75가 아니긴 하지. 반올림하면 76으로 해야 되긴 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산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면 35짜리가 75%, 37짜리가 25% 존재하는데 퍼센트라는 건 전체를 몇으로 넣는 거야? 100으로 넣는 거잖아. 존재 비율을 고려한 평균값은 전체에 대해서 부분적인 값의 합이야.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값들 곱하고 결국 전체는 100이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그러면 값이 얼마가 나오냐 하면 대충 선생님이 해봤더니 그냥 뭐 35.5가 나와. 원래 여기 위에 있는 값처럼 하면 딱 떨어지지 않고 35.48 뭐 점점점 이렇게 나오는데 35.5로 계산이 되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염소의 원자량을 35.5로 주기율표에 표시한단 말이야. 35.45, 5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이유가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랑 연결해서 한 가지만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75%랑 25%니까 실제로 얘는 4분의 3 정도 존재하고 얘는 4분의 1 정도 존재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염소 분자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염소 분자의 분자량을 평균, 우리가 그냥 분자량 그러면 걔의 평균 원자량을 더하면 되는 거긴 한데 실제로 이 동위원소를 알았으니까 이 동위원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잔 말이야. 어떤 아이들이 존재할 수 있냐면 35짜리 질량수를 가지는 염소 2개가 결합할 수 있지. 35짜리 질량수와 37짜리 질량수를 가지는 애가 존재할 수 있지. 37짜리 질량수를 가지는 애와 35짜리 질량수를 가지는 애가 결합할 수 있잖아. 그리고 37짜리와 37짜리가 결합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확률적으로 따져보려고 하는 거야.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염소 분자의 평균적인 분자량 말고 동위원소를 다 고려해서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얘네들의 분자량은 얼마가 가능한 거야? 70이 가능하고 72가 가능하고 74가 가능한 거지. 이 세 종류의 분자량이 실제로 각각을 따지면 이런 분자량을 가진 아이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또 평균으로 구하면 결국은 평균 원자량을 합한 거와 같아질 거라는 거야. 각각의 존재 비율을 따져볼 수 있어. 어떻게? 요렇게 존재하는 애는 지구상에 4분의 3 있지. 밑에 있지? 그치? 요렇게 존재하는 애도 4분의 3 있지. 이렇게 만날 거는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4분의 3짜리와 4분의 3 존재하는 애들이 만날 확률은 이렇게 되지. 그럼 16분의 9만큼이 35와 35가 결합한 애가 될 거고 35와 37이 결합한 애는 4분의 3의 확률과 4분의 1의 확률인데 37과 35가 결합하는 것도 4분의 1과 4분의 3이잖아.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된 72의 분자량을 가진 애는 이거의 2배만큼 존재해야겠지. 그러면 16분의 6만큼 존재하겠지. 그리고 얘는 4분의 1의 확률과 4분의 1의 확률이 만나야 되니까 16분의 1만큼 각각이 존재할 수 있는 분자량의 가능성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확률로 존재할 수 있어. 그럼 이걸 다 합하면 얼마야? 1이 되지. 그 전체가 1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각각 원자의 존재 비율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걔네들이 만들 수 있는 분자들의 종류도 생각해볼 수 있고 몇 퍼센트 존재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자량을 단순히 구하는,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걔네들이 만드는 분자들이 어떻게 조합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질량수 63짜리랑 질량수 65짜리 요런 아이들이 있어. 근데 얘의 평균 원자량이 63.5다. 그러면 얘는 얼마나 존재하는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구해볼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 두 종류만 있다고 치면 이 두 종류의 존재 비율을 다 합하면 몇 퍼센트가 돼야 돼? 100%가 돼야 되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구하고 싶은 이 왼쪽 63의 질량수를 가지는 애를 X%만큼 존재한다고 하면 65의 질량수를 가지는 애는 100-X% 존재하는 거겠지? 그래서 요거 평균 원자량 구하는 형태로 계산식 세워보면 되는 거야. 어떻게? 63짜리가 X%, 65짜리가 100-X%, 전체는 100. 요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 63.55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구해서 X를 구하면 63의 질량수 가진 애가 몇 퍼센트 존재하는지 구해볼 수 있어. 그래서 뭐 산수는 니네가 해보고 대충 계산을 해보면 72.5% 뭐 이렇게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정도 존재하는 비율들을 우리가 따져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평균 원자량 구하는 방식을 알면 내가 몇 퍼센트 있는지 알고 싶은 애도 다 구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만드는 화합물들의 존재 비율까지도 다 소소하게 평균값을 이용하지 않고 실제로 이런 질량수를 가진 애들이 결합한 게 몇 퍼센트 있을까 이런 것들 따져볼 수 있다는 거지. 확률적으로.